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그 리포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하이닉스와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거고요. 요 리포트만큼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나머지 이후에 다룰 리포트들은 전부 다 오늘 나왔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당일 나온 리포트는 당일날 소화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4분기에 대한 리뷰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D램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68%가 나왔죠. 이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68%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재무제표를 알고 리포트를 안다라는 것을 떠나서 구체적인 숫자, 중요한 숫자는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앞으로 계속 강조 드릴 거고요. 처음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면서 숫자를 다룰 겁니다. 자꾸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초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68%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대략 19조가 나왔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우리가 이제 D램 랜드 부분에 있어서 얼마 나왔죠? 이 정도 안 나왔죠. 16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20조로 높죠. 하지만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높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묘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점이죠. 자, 품목별로는 D램이 17조, 이게 이제 HBM이죠. 그 다음에 랜드가 2.2조가 나왔고, 빨간색으로 말씀드린 오늘 요 세 가지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기존의 가정을 모두 상회한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이 44조, 영업이익은 28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D램과 랜드 모두 비즈가 제한적이다. 비즈라는 것은 출하량 성장률이죠. 출하용량 성장률인데 이것은 제한적. 그러니까 출하량은 제한적인데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매출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P와 Q로 결정됩니다. 물량과 가격으로 결정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단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 17조, 랜드가 2.2조인데 D램과 랜드는 출하량에 대한 성장이 D램은 0.7%, 랜드는 10%가 올랐고 ASP는 24%, 30%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출하량은 제한적이지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이닉스가 아니다라면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을 하고 그 매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량이 늘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흔들렸던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매출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치 투자를 할 때는 단순하게 나오는 숫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Q가 일정하게 늘어나느냐인 거죠. Q가 일정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P가 따라오느냐의 관건이지, Q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P만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거는 뭔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가다가 한 다리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닉스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 Q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Q가 쉽게 늘어날 수 없습니다. Q가 쉽게 늘어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볼 때 Q가 늘어나는 것보다 ASP가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업종의 성장성이 앞으로 돋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가격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죠?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 단을 보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확대 의지가 재차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AI 업계가 투자한 것이 의지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PC라든지 스마트폰 고객사들의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빨간색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통 재화라는 것들, 물건이라는 것들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두쫑쿠 열풍이 나온 것들이 있죠. 두쫑쿠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두쫑쿠를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격을 10,000원대까지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D램도 그런 상태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인기를 끌었던 뭐 여러 가지 음식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처음에 늘어났다가 수요가 꺾이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꺾이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수요와 공급 쪽에 있어서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구도 우리가 보면서 조금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과거 2023년 2차 전지가 폭등을 일으켰을 때 LG엔솔의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2차 전지 업계가 막 개화 당시였고 개화를 하던 시기에 있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납품처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완성차 업체한테 납품처니까 을이죠. 소위 말해서 완성차 업체가 갑이고 2차 전지는 을이었죠. 그런데 2차 전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업계에서 가격을 높였고 그것을 완성차 업계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LG엔솔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을이지만 을 아닌 을이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을이지만 우리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2차 전지가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에 상당히 오랜 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의 대표이사거나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라인을 증설할까요? 아니면 라인을 증설하는 것 대신 지금 라인을 서서히 증설하면서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즐길까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이것을 물론 라인을 증설하는 게 뭐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라인을 증설하기보다는 지금 상황 언제는 올 수 있는 공급 과잉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공급을 늘리지 않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쓴 재무제표 책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꼬꼬면 사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허니버터칩인가요? 사태가 있었죠. 두 기업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한쪽은 라인을 증설했고 한쪽은 라인을 증설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꺾인 상태에서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은 이제 라인을 증설한 쪽에서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지금 반도체 업체도 물건을 만들면 팔리기 때문에 라인을 증설하는 것이 2, 3년 뒤를 보고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얼마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리포트를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읽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43조를 달성한다라는 거죠. 자, 요 숫자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업이익 143조 올해 2026년에 늘어난다라는 건데 작년 연말에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략 한 80조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100조 정도에서 지금 140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3프로에서도 한번 했었죠. 2월 달에 12월 달에 제가 3프로에서 2026년 6시 콘에 나와가지고 전망치 증권사 리포트 12개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26년에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0조 정도 둘이 달성할 겁니다. 올해 2026년에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0조에서 410조인데 그 중에서 절반을 두 회사가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두 차례 나눠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20조, 하이닉스가 8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120조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이닉스도 14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둘이 합치면 벌써 25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요? 오늘 하이닉스가
대략 한 8% 정도 정규장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묘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8%가 빠졌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있는 빠짐입니다. 일단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출렁거림이 좀 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친구가 이제 장난칠 때 밀었을 때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8%는 좀 넘어진 경우야.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세가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140조까지도 늘어날 것이고 당분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Q를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시장이 된다라면 앞으로 넘어져서 일어나기 전까지 넘어져서 일어날 때 하이닉스는 매수인가요, 매도인가요? 이런 결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은 그런 얘기를 했죠.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고 했죠. 그동안 하이닉스는 싸게 살 기회들을 많이 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격도가 앞서서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센터장도 나왔고 앞으로 이재규 차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격도라는 것이 벌어지고 나면 이제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좁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나온 리포트들을 꼼꼼히 보고 내 종목이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조정 시에 오히려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인가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시장 자체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에 엔커리징 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종목은 시장이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포인트들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당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BPS로 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밸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북밸류를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PER로 봐야 되느냐, 요것이 조금 논쟁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정할 때 어떤 증권사들은 우리가 이제 BPS로 보느냐, 자산 가치를 보느냐, 어떤 증권사들은 수익 가치를 보느냐, 이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자산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전반적으로 3.5배까지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주지의 사실이니까. 자, 요 표를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가 과거 이제 PBR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높았을 때가 한 1.8배 정도, 그리고 2024년 2.3배 정도, 2025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감 수치로 나옵니다. 이거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2025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배 후반대 3배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이 평균치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북밸류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논리적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거는 저도 이 표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비슷한 수치가 나와서 이건 아마 인쇄상의 오류가 아니겠나라는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면 D램과 HBM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 자, 전체적인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차피 HBM도 D램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D램은 이제 싼 게 HBM이 되기 때문에 D램의 일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D램 시장 규모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 비중인데 자, 이 비중이 올해 좀 조정을 받는 거죠. 요게 이제 어차피 전망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AI 거품론에 하나의 일종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 요거는 추정 전망치고 원래 추정 전망치는 연초에는 괴리가 좀 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연말에 뭐 하고 계실 건지를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연초니까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 가격 동안과 똑같다라는 거죠. 새로운 선물 가격이 열렸을 때는 현 선물 가격 괴리가 크지만 나중에는 만나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괴리가 있다 정도로만 보시죠. 자,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신한투자증권의 재무제표인데요. 신한증권의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자, 매출액이 97조에서 211조로 올해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2027년에 250조입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47조에서 143조, 그다음 167조죠. 증감률을 놓고 보면
우리가 2024년에 흑자 전환된 이후에 2025년에 10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보시냐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올 때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온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2025년과에서 2026년과 2027년을 본다라는 거죠. 2026년까지도 퀀텀 점프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죠. 따라서 2024년서부터 시작한 SK 하이닉스 주가는 2025년을 더불어서 2026년까지 성장세는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but 2017년부터는 성장률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성장을 211조에서 250조까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리포트대로라면 우리가 약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나타나는 게 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이 꺾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세한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 뭐 출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67% 증가하는 것들이 40% 증가하면 어떻고 50% 증가하면 어떤, 이것까지도 고속 성장이죠. 20% 증가하는 게 20% 증가하다가 15% 증가한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데미지가 있지만 60% 증가하다가 50% 증가한다? 이거는 복리 개념이거든요. 60% 증가한 상태에서 또 50%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하지만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부정적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다라고 보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컸죠. 그런데 저는 시장의 이러한 어떤 뭐 꼭 일직선으로 상승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이 앞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매기를 풀어놓는 효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순하게 하이닉스가 130만 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130만 원을 가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 하이닉스를 엑시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증권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앞으로 무조건 퀀텀 점프를 한다,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과거 우리가 2000년 때도 봐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고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들이 얼만큼 우리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2026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보여요.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고, 그 다음을 볼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고민거리를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시 이제 뷰가 바뀌겠죠. 아니고 의외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AI 투자가 위축된다라면 이 리포트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저와 같이 추적 관찰을 앞으로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140만 원 목표가를 오늘 나온 리포트고요.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정도의 리포트가 이제 완성이 됐을 거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은 아니고 브로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업로드가 됐다라는 거, 오늘 아침에 업로드가 된 거죠. 자, 앞서 제가 지금 뭐 신한투자증권에 올해 영업이익 얼마로 봤죠? 143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KB증권은 145조. 거의 컨센이 일치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수치가 거의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을 받고 KB증권을 봤는데 143조에서 145조. 이거는 뭐 거의 일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한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컨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컨센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3프로TV 오늘 보신 분들은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은
대략 한 140조가 넘겠구나라는 컨센을 이제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170조. 요거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170조를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은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HBM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봐왔죠. HBM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왔는데 HBM뿐만이 아니라 낸드에 대한 쪽도 좀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충률에서 메모리 구매를 장기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장기 공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완판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완판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루빈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 나온 다음에 루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있는데 공급 부족에 있어서 여기서 보면 피지컬에 우리가 이제 D램과 관련돼서 고용량 서버 중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랜드 부분에 있어서 단순 저장 장치에서 벗어나서 AI 연산이 가능한 정도로 지원을 이제 격상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리포트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죠? 아, 삼성전자도 볼만 하겠구나. 하이닉스 리포트인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은 HBM입니까? 낸드입니까? 지금은 낸드와 D램이죠.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와 낸드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리포트를 보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 그래, 하이닉스는 HBM이 상수야. 그런데 우리가 랜드 쪽에서 AI 연산을 한다라고 하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떠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 리포트도 한번 좀 떠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랜드라든지 D램 쪽에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제가 좀 시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적절하게 준비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이제 이 컨센서스 KB증권을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25년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증가하는 건데, 자, 저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게 올 1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HBM이 주력이죠. HBM은 지금 비수기가 없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우리가 우상향하는 영업이익 곡선을 그리면서 약간의 J커브를 그리고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죠. HBM에 대한 비중은 아직 낮은 상태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레거시 반도체가 1분기면 비수기입니다. 1분기가 이제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 사이클을 이번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한투자증권 하이닉스에 봤듯이 D램 가격, 그러니까 D램과 랜드 쪽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 뭐 7배에서 9배 정도 지금 이제 난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비수기를 어떻게 꺾어내느냐. 라는 것이 저는 이제 초미의 관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컨콜에서도 향후 전망 올해 이제 1분기를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1분기에 이제 하이닉스는 27조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는 과연 비수기를 극복한 그러한 데이터가 오래간만에 나와줄 수 있는지 이것이 저는 초미의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LG엔솔입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4.5% 정도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서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요. SK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LG엔솔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궁금증 이것을 좀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 이제 LG화학에서 분사한 이후에 전기차용 배터리 회사로 이제 인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캐즘을 극복하기 못한 그런 상태에서 LG엔솔을 지난 가을에 뭘로 봤죠? ESS로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4분기 때 ESS 매출이 그러니까 지난 3분기 때 ESS 매출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나왔죠. 1,0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야 이제 LG엔솔은 ESS야라고 봤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뭘로 보죠? 로봇용 이제 배터리를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보는 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차전지를 나는 지금 아직까지 EV용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느냐? 아니면 나는 ESS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는 향후에 다가올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로봇으로 보느냐, 이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에 중요해요. 이유를 알고 투자를 해야 그 이유가 변모하거나 이유가 바뀌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LG엔솔에 대해서는 SK증권에서는 현재 ESS로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거와 관련해서 ESS 쪽에서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LG엔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지만 ESS 쪽에서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ESS가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LG엔솔은 이제 앞으로 ESS 성장성이 탁월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북미향 EV 판매량 쇼크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LG엔솔에 대한 시각이 참 찹찹한 거죠.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로봇은 다가올 미래죠. 우리가 이제 뭐 중국 로봇 회사들이 LG엔솔에 이제 손을 내밀고 있다. 이건 아직까지 이제 다가올 미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놓고 보면 ESS는 잘해. 라는데 북미향 EV 쇼크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LG엔솔 주가가 폭발할 때는 언제죠? 지금 ESS가 이제 증가하는 거, 흑자 전환된 것은 이제 상수입니다. 그러면 북미향 EV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게 된다면, GM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취소했습니다만, 새로운 공급 계약을 맺거나 새로운 EV향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LG엔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트리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LG엔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LG엔솔을 갖고 계시다라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엔솔의 이제 그 연간 전망 실적치를 보면 이제 4분기보다는 우리가 연간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매출 추정치는 그렇게 크게 25조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고정비 효과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영상을 좀 따로 올릴 텐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서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폭이 더 큽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업이라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 줄어드는 게 크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고정비 효과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거죠. 고정비라는 것은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LG엔솔 어쨌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6.9%가 빠졌습니다.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나온 메리츠 증권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29만 원 유지를 했고요. 그런 이제 2025년 4분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OP 마진 16% 나왔어요. 자, 방산주는 OP 마진이 중요합니다. OP 마진은 뭐죠? 그 매출에서 이제 이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 건데 OP 마진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한 요인들을 보니까 왜 목표치를 달성 못했어? 라고 보니까 폴란드향 1차 끝났고 2차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따라서 전체적으로 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OP 마진은 전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1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성장이 된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게 이제 전차와 철도죠. 전차와 철도인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디펜스 솔루션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크게 늘어나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공백기입니다. 그러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조정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단 이 리포트만 놓고 본다라면 올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현대로템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매출이
반도체와 다르게 반도체는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현대로템은 올해 좀 쉬어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요 내용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보유 의견이지만 신규로 매입할 때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자, 리포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내러티브, 어떤 뭐 논리적 근거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것이 리포트 뒤에 나오는 숫자로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숫자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메리츠증권 이제 그 뒤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고요. 수주 시점은 지연될 수 있지만 방향성이라는 것은 성장 방향성이 이제 되는 거죠. 올해 대규모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라크, 페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당연시 될 건데 우리가 좀 가시성이 조금 이제 좀 지연된 거다라는 표현으로 드릴 수가 있겠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 EU에서 이제 이런 자금들을 투입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유럽 지역의 전차를 도입할 도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이제 보면 메리츠증권 이제 현대로템을 분석한 거를 좀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 우리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올 때 퀀텀 점프를 했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는 것은 매출이 2배로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2배로 늘었어요. 왜 그랬느냐? 영업이익률이 2배 가까이 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방사는 뭘 봐야 된다? 영업이익률을 봐야 된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우리가 2023년에 6%가 채 안 됐어요. 2023년이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수출 트리거가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수출 트리거가 없을 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출로 되면서 남의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싸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중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이다가 대형 방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의 변화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리포트로 돌아와 보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올라온 상태 20% 정도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6년에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우리가 대략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고 2027년이 됐을 때 다시 50%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6년에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죠?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이죠. 자, 계단식으로 우리가 4,560억 영업이익에서 1조 영업이익을 달성한 이후에 2년 동안 이 1조는 그냥 유지가 될 것이다. 앞서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뒤로 좀 수년된다라는 거, 좀 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 것이 2027년에 50%가 늘어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을 투자할 시기는 언제다? 올 가을쯤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림잡아 그 시점을 잡아가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리포트를 볼 때 앞서 설명한 거와 뒤에 수치상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10% 가까이 빠졌어요. 10% 가까이 빠졌고 10%까지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놓고 보면 리노공업의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좋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수급 확대 요인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업종 상장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4위고 코스닥에서 7위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봤을 때 제약바이오, 2차전지 외에 IT 쪽에서는 리노공업 순위가 이제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ETF에서 관심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죠. ETF에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계에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외부 요소가 ETF가 들어오게 되면 물량을 편입시켜야 되는데 리노공업과 관련된 어떤 그 편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펀드멘탈 변화가 아니라 수급적 요인으로 해석이 된다. 오늘 아침에 장이 빠질 것으로 예상한 게 아니라 LS증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펀드멘탈 요소가 변화가 아니라 수급적 요인.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게 뭐다? 오늘 빠지기 전까지 올라왔잖아요. 오늘 빠지기 전까지 올라왔으니까 수급적 요인이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의 관점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영역이고 PBR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상승 여력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펀드멘탈에 이제 기반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격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격도와 펀드멘탈과 수급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리노공업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리노공업이 갖고 있는 우리가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됐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이유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앞으로 조정을 조금 이어질 수는 있긴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하고 나면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한쪽에서는 펀드멘탈이 흔들리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수급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펀드멘탈이 흔들리고 있고 수급이 흔들리고 있으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뻔한 답이죠. 펀드멘탈에 답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수급은 언제든지 과열을 나타내고 언제든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요? 시장이 갖고 있는 조울증과 우울증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펀드멘탈에서 나타나나요? 아니면 수급에서 나타나요? 수급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이 좀 발작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뭐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 뭐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건 밑에서 샀다 하더라도 고점이 내 원금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리포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를 내가 실행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마다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주식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날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시장이 올라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나요? 바람이 흔들리나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긴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는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장 끝나고 여러분 이제 퇴근하실 때 6시 15분부터 7시까지니까 퇴근한 무렵에 저와 같이 그날 나온 리포트들, 그 리포트가 좋았던 나빴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차분히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제표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리포트들을 좀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재무적인 내용, 재무제표를 좀 깊게 들어간다라든지, 어떤 날은 특정 리포트에 대한 재무제표를 깊게 들어간다라든지, 어떤 날은 뭐 이렇게 뭐 특정 기업이 IR 하고 나면 여러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종목만 45분 동안 한 종목만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어떤 증권사들이 어떤 밸류 가치를 따지고 어떻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지, 이런 코너도 제가 다양하게 꾸며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리포트 읽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리포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있었던 이제 공시 같은 경우, 중요한 공시가 나오면 우리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분석해서 공시 내용까지 훑어드린다라는 점 참고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요. 내일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6시 1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